안녕하세요. 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직전에 소개한 도종환 시인의 모과를 들으시고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시인의 눈을 가진 사람이 시인이 못 되면 사회 낙오자 될 듯. 너무 섬세하고 너무 예리해. 그렇죠. 시인이란 그렇게 섬세하고 예리한 시선으로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사람들이죠. 한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인은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들 중에 남들이 미처 찾지 못한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다. 즉, 시인은 발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발견하는 사람인 것이다. 바로 안도현 시인의 말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안도현의 발견입니다. 이 책은 안도현 시인이 한겨레 신문에 연재했던 짤막한 에세이 200여 편을 모아 펴낸 책인데요. 이 책에는 우리가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작고 사소한 것들의 아름다움을 섬세한 시인의 눈으로 포착해 따뜻하게 풀어놓습니다. 이 책은 생활의 발견, 기억의 발견, 사람의 발견, 맛의 발견, 숨의 발견 이렇게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각 장에서 2편씩을 골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대하고 높고 빛나는 것보다 작고 나지막하고 안쓰러운 것들을 더 좋아한다는 시인은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작고 사소한 것들이 이 책의 공동 저자라고 말합니다. 너무 사소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름다움들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꼬마 시인. 아이보다 훌륭한 시인은 없다. 시인이란 아이의 시절로 돌아가지 못해 안다라는 어른이거나 펜을 들고 겨우 아이의 흉내를 내보는 자다. 아예 아이 흉내내기를 포기한 시인들도 있다. 그들은 언어에다 거칠해하는 수사에 사로잡혀 있으며 추억, 고독, 상념과 같은 관념어를 시에다 남발하고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을 그럴싸하게 구사한다. 가짜 시인들이다. 요건 찔레고 저건 아카시아야. 잘 봐. 꽃은 예쁘지만 가시가 있지. 아빠가 7살짜리 딸에게 친절하게 설명한다.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빠, 근데 찔레랑 아카시아에는 이름에도 가시가 있는 것 같아. 나무 이름에서 된소리 쌍지읒과 거센소리 키읔을 재빨리 발견하고 그걸 가시의 뾰족함과 단번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기가 막혀 샘이 날 정도다. 튤립하고 쥐똥나무는 가시가 없거든 하고 아이를 골려주고 싶어진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 어린 시인은 또 다른 통찰력을 과시한다. 규현아, 저녁과 밤은 똑같이 깜깜하니까 같은 거지? 하고 아빠가 묻자. 다르지. 저녁밥 먹을 때가 저녁이고 잠잘 때는 밤이지. 아이는 그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아빠가 한심했을 것이다. 초속 5cm. 너 그거 아니? 벚꽃이 떨어지는 속도. 초속 5cm래. 일본의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만든 3부작 애니메이션 초속 5cm에 나오는 대사다. 벚꽃이 흩날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서정적인 풍경들. 아릿아릿한 첫사랑의 감정. 사소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성적인 대화들. 시간의 흐름을 포착하는 설정들이 참 아름다운 영화다. 벚꽃이 떨어지는 속도가 실제로 초속 몇 센티미터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것을 시계로 재볼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벚꽃이 땅으로 내려앉는 속도가 수치화되는 순간 우리는 가벼운 전율 같은 걸 느끼게 된다.
과연 그럴까 하고 의심할 틈도 주지 않고 초속 5cm라는 말이 우리 머릿속을 지배한다. 감성의 힘이다. 이 감성적인 정보는 화려하게 만개한 벚꽃만 쫓던 우리에게 낙화도 아름답다는 깨달음을 선사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잠깐이나마 속도에 대한 성찰을 하도록 해준다. 시속 100km에 비해 초속 5cm는 얼마나 미약하고 보잘것없는가. 하지만 벚꽃이 지는 날 허공에서 떨어지는 꽃잎의 속도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하게 된다면 그동안 과속하면서 달려온 삶이 들여다보일지도 모른다. 모퉁이. 구부러지거나 꺾어져 돌아간 자리를 모퉁이라고 한다. 길에 모퉁이가 없다면, 집에 모퉁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도대체 그리워할 일이 없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모퉁이 저쪽을 상상할 일도 없고, 비행기 활주로나 고속도로처럼 인생은 황막해졌을 것이다. 그리움이 모퉁이를 만들었다. 모퉁이가 없다면 숨바꼭질을 어떻게 하며 계집애들의 고무줄을 끊고 어디로 달아나 숨을 데도 없었을 것이다. 빨간 사과처럼 팔딱이는 심장을 쓸어내릴 일도 없었을 테고, 맘에 담아둔 여자애의 집 앞 골목을 지나갈 때 설레는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모퉁이가 없다는 것은 곡선이 없다는 것, 막막하고 뻣뻣한 직선이 세상을 지배했을 것이다. 삿대질과 공격적인 전투와 전진만이 우대받고 모든 여성적인 것은 뒤로 밀려났을 것이다. 모퉁이가 없다면 골목길에서 자전거 핸들을 멋지게 꺾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연인들이 담벼락에 붙어서서 키스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별 후에 돌아서서 숨죽여 흐느낄 일도 없었을 것이다. 모퉁이가 없다면 예비군 훈련 가서 키득거리며 한쪽에서 오줌을 내갈길 일도 없었을 것이다. 결핍이 모퉁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모퉁이는 아쉽고 그리운 것들을 낳았다. 아까진기. 말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1970년대만 해도 머리로 공을 받는 헤딩은 헤딩이었고, 버스는 버스였고, 자동차의 후지는 뒷바꾸였고, 양동이는 바켓스였고, 팬티는 빤스였다. 외국어나 외래어는 우리말에 흔치 않은 된소리로 발음해야만 직성이 풀렸던 것일까? 어떤 말에 대한 기억은 그 말을 사용했던 시대를 생생하게 불러오는 효과가 있다. 새마을 운동이라는 말도 그렇다. 이를 찬양하고 싶은 사람은 생활의 일대 변화를 불러온 혁신운동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군대식 줄서기 운동이고, 당시 고등학교를 다니던 내 동생에게는 고역스런 퇴비 증산 운동일 뿐이다. 시 쓰다가 날선 흰 종이에 손 댄 날, 뒤져봐도 아까진기 보이지 않는 날. 내가 쓴 외로움이라는 시의 전문이다. 독자 한 분이 전화로 항의를 해왔다. 말을 다루는 알만한 사람이 일본말의 잔재인 아까진기를 함부로 쓰는 게 못마땅하다는 거였다. 어렸을 적에 손을 베거나 넘어져 무릎에 상처가 났을 때 어머니는 아까진기를 발라주셨다. 어머니가 머큐로크롬을 발라주셨다라는 문장을 나는 쓸 수 없는 것이다. 지금 30, 40대에게는 옥도전기나 빨간약이라는 용어가 더 친근할지 모른다. 하지만 50대 이상에게는 아까진기 이외에 달리 더 적확한 용어가 없다. 표준과 규칙에 맞는 말이라고 해서 늘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권정생.
2007년 권정생 선생님이 세상을 뜨시기 전에 몇 번 찾아뵌 적이 있다. 경북 안동시 일직면 조탑동 7번지. 빌뱅이 언덕 아래 외따로 웅크리고 있는 집.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갈 때마다 마음으로 반성문을 써야 했다. 겉보기에 나는 물질적으로 가진 게 너무 많았고 선생님은 늘 그대로였다. 평생 자신은 덜 먹고 덜 입어도 세상이 평화롭기를 염원했다. 선생님은 고스란히 모아둔 12억 원의 원고료와 책의 인쇄를 어린이들에게 써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후 권정생 어린이 문화재단이 만들어졌고 재단은 북한 어린이 급식 지원, 어린이 사과농장 지원, 우유 보내기 등의 사업과 소외지역 공부방 도서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이건 선생님이 모르는 이야기다. 동화 강아지똥과 몽실언니가 각각 100만 부를 돌파했다는 것. 해마다 새로 발생하는 인쇄 1억 2천만 원을 투명하게 재단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 안동시에서 일직면 남부초등학교를 개조해 권정생 동화나라를 새로 꾸몄다는 것.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건강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던 권정생 선생님. 내년 봄에 25살 총각으로 돌아와 주세요. 2~3살 적은 아가씨와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안촌댁. 1928년생 안촌댁은 16살에 안양의 방직공장에서 3년 동안 쎄빠지게 일했다. 물도 담도 없는 가난한 집으로 19에 시집와서 아들넷, 딸 둘을 낳았다. 자그마한 몸매였지만 남편 따라 농사 척척 짓고 길쌈 잘하고 아래 위를 살갑게 챙겼다. 젊을 때부터 동네 사람들이 양글이로 불렀다. 양글다는 말은 똑똑하고 야무지고 경우가 밝다는 뜻의 전라도 사투리. 작은 마을 앞으로 흐르는 강을 날마다 바라보며 엉덩이 붙일 틈 없이 살았다. 안촌댁이 거름더미에 뜨거운 물을 부을 때 읊조리는 주문이 있었다. 눈 감아라, 눈 감아라. 거름 속에 사는 지렁이들한테 조심하라고 이르는 말이었다. 하찮은 미물도 식구 삼으며 살았다. 몇 년 전부터 안촌댁은 농사를 접었다. 그의 몸이 고장이 난 것이다. 평생 살던 고향집을 버리고 전주에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외로워진 안촌댁의 머릿속은 두고 온 집 걱정으로 가득 찼다. 맏며느리가 한복집에서 버린 비단 조각을 모아 안촌댁에게 갖다 드렸다. 옛적부터 바느질 솜씨 하나는 끝내주던 시어머니였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안촌댁의 손끝에서 예술작품 같은 밥상보와 차받침들이 하나씩 태어나기 시작했다. 아들이 쓴 시도 더듬더듬 몇 줄씩 읽게 되었다. 안촌댁은 김용택 시인의 어머니다. 마늘종. 봄에 마늘종을 뽑아본 적이 있는가? 까딱 잘못하면 끊어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적당한 힘을 가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마늘종이 올라온 뒤 보름 정도 되면 서둘러 뽑아줘야 한다. 규모가 큰 마늘밭에서는 노동력 절감을 위해 일일이 뽑는 것보다 아예 자른다고 한다. 그래야 땅속의 마늘알이 탱탱하게 굵어지는 것이다. 마늘종을 뽑으면 삐옥하는 아주 특별한 소리가 난다. 뿅뿅뿅 하는 그 소리. 햇볕이 따끈따끈해지는 5월의 마늘밭에서 듣는 소리. 식물의 살과 살이 분리될 때 나는 그 소리는 가히 중독성이 있다. 어릴 적에 마늘종 한 움큼 뽑아오라는 심부름은 그래서 신이 났다.
사실 마늘종은 마늘의 꽃줄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개화를 꿈꾸며 마늘이 땅속에서 허공으로 애써 줄기를 밀어 올린 것이다.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뽑히거나 잘리는 마늘한테는 조금 미안한 일이지만 된장 하나만 있어도 훌륭한 반찬이 되고 안주가 되는 게 마늘종 아닌가. 아삭아삭하고 연한 이것은 새큼하게 장아찌를 담가도 좋고 고추장으로 무쳐도 좋고 멸치나 마른 새우하고 볶아도 좋다. 나는 콩가루를 묻혀 쪄낸 마늘종찜을 특히 좋아한다. 경남 남해군이 사시사철 푸른 것은 남쪽 끝이어서가 아니다. 드넓은 마늘밭 때문이다. 거기 지금쯤 뾱뾱 마늘종 뽑는 소리가 새소리처럼 치렁치렁 들리겠다. 간장게장. 서해안의 꽃게가 풍년이라고 한다. 꽃게는 쪄먹어도 좋고 탕을 끓여도 좋다. 바닷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라면을 끓일 때 넣으면 맛이 그만이라고 한다. 또 간장게장이나 양념게장의 미혹에 빠져보지 않은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전북 부안의 시장통에는 살아있는 꽃게를 즉석에서 양념에 버무려 내놓는 집도 있다. 꿈틀거리는 꽃게를 게장으로 담글 때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간다. 그때 죽음을 목전에 둔 꽃게는 무슨 생각을 할까? 알을 품은 꽃게의 입장이라면 그런 궁리를 하면서 시 한 편을 썼다. 스며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이 시를 읽고 나서부터 그렇게 좋아하던 간장게장을 먹을 수 없었다는 독자들을 가끔 만난다. 미안하지만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 내 시에 걸려든 것. 나는 여전히 잘 먹는다. 음나무. 생택쥐빼리의 어린 왕자에는 4개의 가시를 가진 도도한 꽃이 등장한다. 꽃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꽃들은 가시가 있으므로 자기들이 스스로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한다. 작가는 가시를 가진 식물의 생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음나무는 보통 엄나무로 많이 알고 있다. 잡귀를 쫓는다는 믿음 때문에 마당 안에 심기도 하고 가지를 잘라 처막 끝에 매달아 놓기도 한다. 요즘은 닭백숙에 많이 넣는다. 음나무의 새수는 두릅순보다 향기가 강한데 봄철에는 더 귀하게 친다. 연한 잎을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잎을 말려 묵나물로 만들어 먹기도 한다. 음나무 가시는 잎을 따먹는 동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생겨났다. 이른바 방어기제가 작동한 것. 나무가 어릴 때는 위험으로부터 취약하기 때문에 가시가 매우 날카롭고 가시의 개수도 많다. 그런데 음나무 줄기가 굵어지고 잎사귀를 허공 높은 곳으로 매달기 시작하면 가시가 무뎌진다. 생의 정착 단계에서 가시가 퇴화하는 것이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사람도 가시를 세우는 것일까?
나이를 먹어도 가시를 걷어들일 줄 모르는 사람은 그럼 뭐지? 감꽃. 올해도 감꽃이 피었다. 감꽃은 새로 난 감 이파리가 햇살하고 내통한 뒤 뱉어놓은 비밀스런 이야기 같다. 햇살에도 빛깔이 있을까? 누가 묻는다면 나는 감꽃을 주워들고 보여줄지 모른다. 어린 날 감나무 아래 서서 입을 벌리고 감꽃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던 때가 있었다. 떫고 시큼하고 약간은 달큼한 그 맛 때문이 아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아니다. 감꽃으로 목걸이나 팔찌를 만드는 일도 여러 차례 해봐서 지겨워질 때쯤이었을 것이다. 왠지 그렇게 감꽃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 그렇게라도 추락하는 것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싶었지만 나는 한 번도 감꽃을 입으로 받지 못했다. 그때 내 입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햇살, 초록, 연노랑, 하늘, 새소리. 그래, 그것들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든 건 아닐까. 모든 일이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까닭 없이 이루어져 세상의 소금이 되는 일도 얼마든지 있다. 감꽃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시 한 편. 단 넋 줄로 된 김준태 시인의 감꽃이다.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샜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엔 무엇을 셀까 몰라. 시는 역시 반성하기 좋은 양식이다. 먼 훗날에 과연 당신은 무엇을 셀 것인가?